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얼마 전 임신하게 된 예비 엄마인데요. 시댁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어 필립의 사연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이 채널을 잘 알지 못했는데 여러 지인들에게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전했더니 필립님께 사연을 보내보라는 추천을 여러 번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한 달 내내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이곳에 담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꼭 사연에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게 있었는데 애답지 않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으며 범인을 유추하는 걸 좋아했고 범죄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범죄자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그들의 습관이나 생각이 궁금해서 범죄 사건이나 소설을 참 많이 좋아했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좋아하는 건 쉽게 바뀌지 않아서 대학을 심리학과로 들어갔어요. 어릴 적 좋아하던 걸 꿈으로 이어나가니 한 번도 현타가 오거나 부담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 심리학이 아닌 모든 걸 포괄한 심리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그건 역시 사람에 대한 심리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항상 만족했답니다. 그중 어린이 심리와 청소년 심리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기로 진로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다니고 나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고 문제점을 간파하고 해결점을 찾았답니다. 저로 인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 전화를 받을 때면 청소년 상담사가 저의 천직이라는 확신을 수백 번 했습니다. 저는 자기계발도 더 하고 싶었고 심리학 공부를 더 하려고 직장 생활을 3년 하고 나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으려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면서 잘 살고 있다면서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나 지원 사격을 팍팍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고 더 발전한 제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 중학교에 출장을 가서 학생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아픈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줘서 혜택도 주었답니다. 그리고 엇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눈썰미로 찾아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저의 상담으로 인해 달라지는 학생들이 많길 바라며 사명감 있게 열심히 했죠. 그렇게 공부도 실컷 하고 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가운데 조금 유명해진 저는 기업체에서도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도 상담이 필요하다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상담사로 출장을 갔답니다. 직장인들은 하나같이 힘들다는 소리를 했고 다음으로 돈을 더 버는 것을 원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들어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어느 대기업의 한 남자가 큰 고민이 있었는지 상담실 앞에서 한참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직원들이 모두 돌아갔고 마지막 상담자라 생각하고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직원분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저 무서운 여자 아닙니다. 안 잡아먹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고민을 풀어보세요. 네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뭘요?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오늘 이 회사는 상담받으러 오는 분이 많지 않네요. 자, 그럼 따뜻하게 차 한잔 하시고 긴장 푸시면서 대화 나눠볼게요. 그는 녹차가 든 종이컵에 두 손을 감싸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떨리고 머리를 자주 긁적였어요.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일이 아닌 사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듬성듬성 난 수염이 눈에 보였고 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진 걸 보니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칠어진 얼굴과 듬성듬성 난 수염을 보니 자신을 가꾸지 못할 사정이 있는데 깔끔한 셔츠는 모친이 다려준 것으로 보아 가정의 상황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문제 있다고 판단했죠. 저는 이런 경우에 이성 문제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김희원 과장님? 제가 희원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희원 씨 연인과 헤어지셔서 힘든 상황인가요? 얼마나 되셨어요? 제 말에 놀란 남자는 뜨거운 녹차를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자기 마음을 들킨 게 부끄러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한테 여자한테 차이놈이라고 쓰여있나요? 아니요. 제 직업병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행동, 심리 상태를 유추해서 말해본 거예요. 여자친구랑은 얼마나 사귀다가 헤어지셨어요? 3년이요. 우린 정말 잘 지냈는데 제가 못나서 떠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제가 보기엔 그 여자분이 좋은 남자를 놓친 것 같네요. 여기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종이컵을 분리수거통에 넣은 사람이 희원 씨가 처음이에요. 다들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고 나가거든요. 그것만 봐도 희원 씨는 남을 위할 줄도 알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우와, 용하시네요. 제가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진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김매너라고요. 제가 용한 점쟁이는 아니지만 사람 볼 줄은 아는 사람이죠. 여하튼 여자친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뭐가 가장 힘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동안 전 여인과 헤어지게 된 과정을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저에게 말해줬고 현재 열병이 든 것처럼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의 못한다고 했어요. 또 무기력에 휩싸여서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이별과 아픔은 바늘과 실 같은 사이예요. 이별하면 누구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 역시 사랑을 해봤고 이별도 해봤어요. 희원 씨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희원 씨한테 필요한 건 운동이에요. 정신과에서 가장 적은 직업군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운동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하면 몸의 피가 잘 돌고 심장이 잘 뛰는 걸 느끼게 되죠. 에너지가 몸에 생기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어디 운동장 가서 시원하게 달려보세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때까지 말이에요. 네, 그게 좋겠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별을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별 원인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부터 뛰어보겠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때까지. 이야, 웃으시니까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앞으로는 그 얼굴로 사세요.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지 말이에요. 저는 인사를 하며 그만 나가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원 씨가 우쭐대면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명함 있으면 한 장만 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회복되면 다시 좋은 여자 만나세요.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한 장 주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퇴근을 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계속 여러 학교들과 기업들의 심리상담사로 출장을 다니며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며칠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에 밀린 피로를 풀려고 늘어지게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수정 상담사님, 저 김희원입니다. 산성기업 과장인데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기억하죠. 목소리가 밝아진 것 보니 이별 후유증을 이겨내신 건가요? 네, 상담사님 덕분에요. 저 상담사님 혹시 저랑 점심이나 저녁 같이 하실래요? 아, 미안해요. 오늘은 상담 쉬는 날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누워서 빈둥대거든요. 상담 말고 데이트는 어때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전 여친이 잊혀지긴 했는데 다른 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요. 이수정 상담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긴 했지만 다들 찔러보기식이어서 무시했는데 희원 씨는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때마침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 휴일에 집구석에 박혀있지 말고 남자 좀 만나라고 구박하셔서 도피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원 씨를 구세주로 삼고 데이트하러 나갔답니다. 다시 만나게 된 희원 씨는 얼마나 멋있던지 왜 이런 남자를 걷어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잘생기고 멋진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인연이 되려는지 평일에도 약속을 잡고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상담받은 사람과 이렇게 사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인연이 어디서 시작되든 간에 굳이 따지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길지 않은 연애를 했어요. 제가 33살이고 희원 씨가 34이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얼떨결에 결혼 문 앞까지 오게 된 거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제대로 된 짝을 만났고 좋아하셨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고 두 사람은 처음 본 저를 한 식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평범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큰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답니다. 물론 동정과 연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어쩌다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조금 충격적인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 동생이 저렇게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게 된 이유는 우리 형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와 셋이 가족여행을 갔었어.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았지. 그런데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셋이 잠들었는데 우리 층에서 불이 난 거야. 우리 셋은 바로 깨어나 탈출을 시도했는데 복도에 나오자마자 하얀 연기가 눈앞을 가렸어. 숨을 참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엄마와 나는 연기를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었지. 동생은 우리 두 사람을 살리려고 양 어깨에 둘러엎고 숙소에서 겨우 빠져나왔어. 그런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이 있었고 동생은 가족 중 어린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높은 층에서 뛰어내렸어. 아이는 무사했지만 동생은 척추를 다치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된 거야.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도련님이 가족을 구하고 다른 꼬마를 구하다가 다치셨다니. 그래서 엄마와 나는 항상 희준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시동생의 사고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존경심이 일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진행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가까운 중간 지점에 아파트로 들어갔죠.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주겠다며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희원이랑 수정이는 직장도 좋고 앞으로 발전할 테니 많은 유산은 주지 않을 거야. 나중에 큰일이 생기거나 공경에 처하면 해결할 정도의 재산을 줄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니 챙겨둬라. 그리고 희준이한테 내가 가진 상가와 땅을 주겠어. 희준이는 그럴 자격이 있고 이 엄마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내 결정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결정 잘하셨어요. 희준이가 큰 재산을 받아도 허투루 쓸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엔 이 녀석이 기부만 엄청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불만 없습니다. 형,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만 너무 몰아주시는 것 같은데? 나 카페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말을 주고받더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따뜻한 마음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정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형제는 변함없이 우애 좋게 잘 지냈답니다. 저는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면 혼자서 시동생 카페에 놀러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빛이 나고 멋있어 보였어요. 도련님, 저 왔어요. 여기 조명 갈았어요? 오늘따라 도련님 인물이 환하시네요. 오늘만 멋있어 보여요? 아, 매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맨날 멋있어요. 도련님은 제 남편이랑 닮았으니 엄청 멋있는 남자가 맞죠? 네? 형수님, 아무래도 안과에 가셔야겠어요. 우리 형이 멋있다고 하는 걸 보니 시력이 아주 나쁜 게 아닐지 싶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과에서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도련님은 애인 없으세요? 애인이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관심 주는 여자를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니, 여자들이 다 눈이 삐었나? 이렇게 멋진 남자가 커피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지? 도련님, 제가 소개팅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여자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괜히 저 때문에 형수님이 난처하거나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닌데요, 절대 난처하지 않아요. 도련님이 별로면 나도 소개팅 같은 거 안 시켜주죠. 농담 아니고 진심이니까 생각 좀 해봐요. 네, 형수님,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시동생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직 여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물론 옆에서 제가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힘을 실어주었죠.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아주 바쁘게 보냈어요. 각자 하는 일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가고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도전하면서 말이죠.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보니 이제 아이가 낳고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절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매일 밤마다 귀찮게 했답니다. 여보, 더워. 한여름에 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아, 나 지금 땀났어. 왜긴 왜야. 우리 애기 만들어야지. 자, 땀 흘린 김에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고. 오늘도? 여보, 우리 이번 달 내내 뜨거웠잖아. 하루쯤은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잠이나 푹 자자. 그리고 내일 지방에 있는 학교로 상담 나간단 말이야. 그럼 기차나 버스 타고 가. 오늘 밤은 한숨도 못 잘 테니까. 어머, 여보. 저희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아서 매일같이 화끈하고 정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지방에 있는 중학교 3곳과 기업체 2곳에 상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그이는 회사만 아니면 따라오겠다고 할 만큼 제가 출장 가는 걸 아쉬워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 나가 있는 사이에 아주 기쁜 일이 생겼다네요. 시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수정아, 지금 일하는 중이니? 아니요, 점심시간이라 밥 먹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네 시동생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 녀석이 우리 몰래 연애하고 있었나 봐.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를 왔다니까. 네? 뭐라고요? 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제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걸 다 거절하더니 이유가 있던 거군요. 이야, 나만 그 여자를 못 본 거네요. 어머님,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여자겠죠? 내가 보기엔 아주 참하고 예쁘더라.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희준이를 보는 눈이 진짜로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보였어.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아가씨가 있다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한테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한 거야. 어머님이 반응이 이 정도면 완전 괜찮은 분이 오셨나 봐요. 아, 궁금하다. 나도 보고 싶네요, 어머님. 그래, 네가 올라오면 꼭 같이 만나보자. 수정아, 고맙다. 네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아이고,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한 게 왜 없니? 여하튼 다음 주에 올라오면 얼굴 보자. 시동생이 색시감을 데리고 온 걸 전화로 전해 듣게 되니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보는 법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보나마나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일주일 뒤에 지방 출장을 마치고 올라와서 시동생의 얼굴을 봤더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레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치사하게 나 없을 때 색시감을 데려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수님,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웠어요. 사업도예요?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더니 능력까지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와, 우리 도련님은 역시 내 예상에 빗나가지 않네요. 내가 말했었죠. 도련님은 후광이 빛나는 남자라서 빠져드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그럼 나는 언제 동서를 볼 수 있어요? 동서요? 하하, 영수님이랑 동서지간이구나. 난 영수님이 누나 같아서 올케 시누이 사이인 줄 알았네요. 오호, 장가 간다니까 립서비스도 아주 좋아지셨네. 어떤 여자인지 정말 궁금해요. 빠른 시일 내로 보여주세요. 저는 얼마나 대단하고 예쁜 사람인지 하루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될 사람이 사업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 오너라서 주말에도 시간 빼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몇 주 뒤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온다고 연락이 와서 남편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갔답니다. 이윽고 시댁에 들어서자 정말 예쁘고 선한 인상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시동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예비 동서가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못 뵈서 아쉬웠는데 이제야 뵙게 되네요. 희준 씨가 형님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어떤 분인지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 도련님이 내 칭찬을 많이 할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주 깊은 사이거든요. 농담이고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저희 도련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카페 단골이거든요. 매일 오후에 들러서 희준 씨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대화 몇 마디씩 했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멋진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정말요? 와, 우리 도련님 복 터지셨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아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동서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물론 초면에는 누구나 비슷하게 인사하고 반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성격을 판단할 수 없으니 대화를 나눠보며 어떤 사람인지 간파할 생각이었죠. 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좀 봐달라고 부탁하셔서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호구조사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이제 한 식구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네,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시고요. 네, 고마워요, 동서. 사는 곳이 의정부라고 했죠? 그럼 부모님도 거기서 지내시나요? 그러자 동서는 시선을 바닥으로 두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과 같이 의정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하시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말이 많죠. 그런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에요, 형님. 괜찮습니다. 저는 수출업을 하고 있어요. 중고 자동차를 아시아 유럽에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동서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바닥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행동이 시선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질문을 던졌어요. 동서, 우리 도련님의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러자 동서가 시동생의 눈을 지그시 보며 대답하더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식탁 밑으로 동서의 다리를 봤는데 달달 떨고 있더군요. 긴장하고 불안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또 동서가 말할 때는 항상 가슴을 가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건 방어하고 싶을 때 취하는 자세였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살펴보니 아주 진실된 여자로는 보이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죠. 무언가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취조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려 말을 거두고 다음에 더 많은 걸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떠난 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냐고 물으셔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의 초점도 자꾸 흔들리고 팔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한 자리로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님 이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에이, 내가 뭔가 오해했겠지. 내 눈에는 착한 아이로만 보인다. 그리고 결혼은 당연히 허락했지.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상견례 하기로 했어. 네, 벌써요? 지난주에 인사를 왔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수정아, 네가 보기엔 별로니? 네 동서될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 저도 참석해도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우리 집 식구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가야죠. 수정아, 오늘은 네가 뭔가 오해한 거겠지. 내 눈에는 진솔하고 착한 애 같아. 심리학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대해주거라. 그럼요. 당연히 잘해줘야죠. 도련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동생이니 동서도 제 동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단장을 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동서와 부모님이 오셨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먼저 어른들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제가 말할 타이밍에 왔을 때 사돈 부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 두 분 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동서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부모님 얼굴을 반반씩 닮았네요. 고마워요. 내가 우리 사나를 예쁘게 낳긴 했지.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돈마님, 동서 생시가 어떻게 돼요?
네? 그걸 갑자기 왜? 내가 정신이 깜빡하네. 선아야, 네가 5월생이지? 날짜랑 시간은 가물가물하구나. 그러자 동서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5월 9일이잖아. 어버이날 다음날. 시간은 오후 2시인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형님 꼭 점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건 묻지 말아주세요. 응? 생시가 복잡한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들 생시를 다 외우고 계시던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사돈어른한테 다른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동서 이름의 뜻이 궁금해요. 선아가 무슨 뜻이에요? 네? 내 딸 이름 뜻이요? 보자. 그게 그러니까 생각났다. 선할 선의 예쁜 아자예요. 선하고 예쁘게 살라고 지어줬죠. 아, 그렇구나. 우리 동서가 이름대로 아주 잘 컸네요. 이런 딸 둬서 좋으시겠어요. 사돈어른은 제 질문에 답을 할 때 아랫입술을 깨물더군요. 초긴장 상태거나 매우 불편할 때 자주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며 느낀 부분이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동서와 부모님은 모두 수상하다고 판단했고 이 결혼을 무작정 진행하는 것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수상해요. 동서랑 부모님은 다 남남 같아요. 서로 어색한 기운도 느껴지고 행동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수정아, 네가 그렇게 신뢰를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널 딸처럼 예뻐하지만 오늘은 조금 선을 넘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조용히 밥만 먹어라.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본 내가 더 잘 안단 말이야. 그치만 어머님... 그 정도만 아래도 수정아, 설마 선아가 사기꾼이겠니? 너 취조 그만하고 조용히 있어라. 또 쓸데없이 사돈들 불편하게 하면 내가 화낼 거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어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동생에게 동서가 일하는 사업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에게 제안했답니다. 여보, 도련님, 동서 일하는데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도련님도 동서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형수님. 중고차 수출업 하는 거 맞고요. 거짓말한 거 없어요. 형수님 저를 위해 이러시는 건 알겠는데 제 아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고, 도련님이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군요. 미안해요. 전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 뭐요? 장애인인 제가 엄청난 미인의 재력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믿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취조하듯 질문하고 그런 겁니까? 시동생은 기분이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시동생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잘난 여자가 장애인 시동생을 만난다고 하니 의심부터 하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사과하고 동서한테도 전화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했죠. 다행히 모두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같이 동서 부모님 선물을 같이 사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당신의 아들을 선입견 없이 받아주셔서 고마우셨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가까운 백화점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수배 전단지를 스치듯 보면서 뭔가 찌릿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수배 전단지 속 한 명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냐? 어머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누굴 찾았어요. 이거 수배자들 아니냐? 여기에 아는 얼굴이라도 있는 거야? 여기 11번 사진이요. 절도 과실치사로 3명의 남자를 해친 이지영이요. 아이고, 얼굴이 참 고약하게 생겼네. 수정이, 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냐? 혹시 상담한 적이 있던 사람이야? 아니요. 상담은 아니고 얼마 전 어머님 집에서 봤고 또 지난주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봤죠. 이 여자는 바로 동서예요. 김선아라는 그 여자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왜 그러니? 네 동서가 눈엣 가시라도 된 거야? 11번 이 고약하게 생긴 여자가 어딜 봐서 선아라고 그러는 거니?
얼굴을 다 뜯어 고쳤지만 눈동자는 성형이 안 되죠. 그리고 귀를 보세요. 동서의 왼쪽 귀에도 점이 3개 있는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님, 제가 요즘 이상해 보였다고 하시는데 저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건강합니다. 이 여자는 동서가 맞아요. 동서 이름도 얼굴도 가짜고 상견례 자리에 나온 부모도 가짜라고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수정아, 제발 좀 그만해. 무슨 추리소설 쓰니? 멀쩡한 애를 왜 범죄자로 몰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럼 도련님이랑 동서가 같이 찍은 사진을 확인해봐요. 핸드폰에 사진 있으시죠? 그래, 알았다. 정말 가지가지하네. 너 이거 보고도 똑같다고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시동생과 동서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역시나 제가 말한 대로 귀에 점이 똑같이 있었고 눈동자도 제가 봤을 땐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수배 전단지 11번 여자 앞에 두고 두 사람의 얼굴을 비교했어요. 이게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어디가 똑같으냐고. 잠깐, 정말 귀가 똑같이 생겼네. 점이랑 그러고 보니 눈동자도 비슷하게 보인다. 어머님, 이제 좀 아실 것 같죠? 수정아, 그냥 귀만 닮은 거 아닐까? 착각한 게 아닐까? 어머님, 그럼 딱 한 번만 저랑 일 하나 해요. 그런데도 제가 틀렸으면 진짜 석고대죄를 할게요. 일? 무슨 일? 미행이요. 동서의 실체를 직접 밝히자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동서를 한번 미행해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싫다면서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화를 내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수배 전단지에 11번 여자가 동서라고 우겼더니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찝찝하신 게 있으시니 그걸 풀어보자고 하셨네요. 이틀 뒤 저와 시어머니는 패딩과 갖가지 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맸고 가발까지 써서 위장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시모와 같이 동서의 뒤를 밟으려고 말이죠. 저희는 동서가 혼자 지낸다는 오피스텔 앞에 대기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잠복하고 있었죠. 추운 날씨에 손을 비벼가며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동서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픔을 쩍 하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어요. 저희도 렌트한 차를 타고 뒤를 따라갔고 30분을 달려 동서가 택시에서 내린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희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조수석 창문을 두들기더군요. 당신들 뭐야? 뭔데 날 미행하는 거야?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며 어쩌냐고 묻더군요. 야, 우리 걸렸나봐. 이제 어떡해 해? 어머님, 아니에요. 우리 위장했잖아요. 우릴 못 알아봤으니까 창문 내려보세요. 어쩌려고 그래? 제가 아무 말이나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창문을 내렸고 동서의 얼굴은 차 안으로 반쯤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이지영 씨? 우린 그러니까. 아이씨, 사채업자들이 보냈구만. 빚진거 갚으라고 뒤를 밟아? 아줌마들, 김대부한테 가서 전해. 내가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여튼 사채업자 놈들은 기생충이 따로 없다니까. 둘 다 빨리 꺼져.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창문을 닫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쫓으려고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와 골목 앞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시동생의 휠체어를 꺼내서 시어머니를 앉혔어요. 이것도 위장의 한 부분이었어요. 수정아, 이젠 어디로 가냐? 글쎄요, 일단 골목 한 바퀴를 돌아보죠. 뭐라도 나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휠체어를 밀며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동서를 발견했어요. 그런 게 하필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고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동서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숨을 돌리고 휠체어를 돌려 동서가 허름하고 오래된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딱 봐도 망한 교회 같았는데 왜 그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도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혼자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군요. 저와 시어머니는 출입구 쪽에 있는 커튼 뒤로 몸을 어설프게 숨기고 뭘 하는지 기다려봤습니다. 이윽고 동서의 기도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은 약속을 어겨야 할 것 같습니다. 휠체어 탄 빙신 하늘에 꽂혀서 돈을 뜯어내고 아무도 해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꼬리가 밟혀 어쩔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그럼 주여 잠시 눈을 감아주소서. 문 닫아.
동서의 기도 내용에 충격이었는데 문 닫으라는 소리에 바로 교회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커튼 뒤로 숨어 있었는데 동서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그냥 조용히 돈이나 뜯어내고 버리려고 했더니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미행을 멈추면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어이, 영화배우 둘,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여긴 아무도 안 와. 내가 인수한 교회거든. 저는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았지? 우리가 미행한다는 걸. 니들이 내 오피스텔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있겠냐? 가발을 쓰고 지랄을 해도 너무 어설퍼, 이 멍청한 것들아. 아까 갓길에서 그냥 돌아갔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어쩔 수 없게 됐다. 내가 말이야, 조용히 숨어 살면서 빙신들만 등쳐먹고 살고 있었는데 꼬리가 밟힌 걸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어. 내 결정은 니들은 이 교회 안에서 못 나간다는 거야. 우릴 해치겠다는 거야? 휴, 그럼 어쩌겠어. 니년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희준 씨가 가진 재산만 벗겨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망친 건 물론이고 신고를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자, 너희 둘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준비해라. 동서는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슬쩍 보였는데 쇠파이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고 저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시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어내고 달려오는 동서를 향해 휠체어를 밀어버렸어요. 동서는 놀라서 중심을 잃어 넘어졌고 쇠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어머님, 지금이에요. 제가 뒤에서 잡을 테니 어머님이 갈기세요. 아이고, 난 사람 한 번도 때려보지 못했는데. 알았다, 잡아봐.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몸통을 붙잡았습니다. 헤, 이것들이 감히 이지영이와 싸워보겠다고? 그래, 해봐. 선아야, 아니 지영이랬지. 미안하다, 몇 대 때릴게. 시어머니는 사람을 한 번도 때려보지 못했다고 하셨고 따귀를 날릴 줄 알았는데 주먹을 주더니 동서의 배를 석대 가격했습니다. 동서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는지 크크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더군요. 아가 아프지. 미안한데 아직 안 끝났다. 자, 다시 들어갈게. 이번에는 얼굴이다. 아이고, 이 고운 얼굴이 갈아엎은 거라니 참 아쉽다. 시어머니는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더니 주먹으로 동서의 얼굴을 사정없이 팼습니다. 퍽퍽 소리가 나면서 이빨이 빠져서 굴러가는 소리와 코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주먹이 동서의 미간을 강타하며 기절시켰어요. 힘없이 축 늘어진 동서를 바닥에 눕히고 경찰서에 신고했답니다. 어머님, 싸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주 사람 하나 잡으셨네요. 실은 왕년에 복싱 좀 했다. 아들 둘을 혼자 키우려면 강해져야 할 것 같아서 운동 좀 했지. 그런데 사람 때린 건 진짜 오늘이 처음이야. 와, 브라보. 어머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야 동서의 민낯이 드러났네요. 이제 곧 경찰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동서를 향해 달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아줌마들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기가 막히게도 동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둘을 교회 안에 가둔 게 조그마한 꼬마라니. 동서라는 년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잠시 후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동서의 지문을 확인하더군요. 이 지영이라는 수배범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바로 수갑을 채우고 일으켰습니다. 동서는 이빨 털린 주둥이를 열며 저희 고부에게 말하더군요. 이 띠밭 것들아, 니들 때문에 내 아들 고아되게 생겼다 나. 니년한테 벗어나서 다행이지. 범죄자 엄마는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너 심리학자년,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잡혀가지 않았을 거야. 니년 이름 석자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겠어. 이수정. 그래, 기억해라. 그리고 네 아들은 내가 심리치료하고 기관에 보낼 거야. 이름 바꿔서 범죄자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애로 크게 할 거라고. 니년이 못 찾게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 씹어 죽이려나. 내 아들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둬. 이지영, 네 아들은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해. 여하튼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벽에 똥칠도 하고 똥물에 밥도 튀겨 먹고 오줌물로 반신욕도 하면서 살아봐. 그럼 잘 가라, 범죄자녀나. 동서는 발광하다가 형사들한테 머리를 쳐맞고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동서의 아들을 보고 무릎을 굽히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언제 씻었는지 악취가 심하게 났고 치아는 심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여기서 산 거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돌려줘. 저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이런 데서 애를 키우지 않아. 너 밥은 먹었니? 밥은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아줌마들 때문에 못 먹었어. 저런,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줄게. 그러자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동서는 사람을 사기와 도박, 그리고 사람 여럿을 해친 악마년이었는데 신분 세탁을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교회를 마련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거기서 키웠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살아온 거죠. 동서는 남자들 등쳐먹고 번 돈이 꽤나 많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런 케이스는 자식이 짐이자 걸림돌이라 생각해서 사랑이 아닌 미움과 원망으로 괴롭히며 키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제가 심리상담사로 피해당한 어린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미친 부모들을 보았는데 자식을 심하게 때리고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종종 있어요. 동서가 될 뻔한 이지영이라는 년이 그 부류의 아메바였죠. 과실치사로 여러 명의 남자를 해치기도 했고 자식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서의 아들을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돌봤어요. 심리상담사로서 아이에게 안정을 주고 싶었고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보육원으로 보내주는데 녀석이 제 다리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아줌마, 내 엄마 해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아줌마는 혜준이의 상담 선생님이야. 혜준이 보러 자주 올 거니까 우리 스승과 제자하자. 알겠지? 엄마가 안 된다면 그거라도 좋아요, 선생님.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토요일에 올게. 우리 혜준이가 친구들이랑 잘 놀고 말썽 피우지 않으면 꼭 올게. 그러자 소녀는 말 잘 듣고 있겠다며 손을 흔들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이코패스 동서의 진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충격에서 잠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곧 제가 소개팅해준 후배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해준다고 말했던 후배였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마음씨가 착하고 장애 같은 건 상관하지 않는 친구라서 좋은 인연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동서의 아들이 다녀가고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2배로 열심히 노력해서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아주 잘하시던 시어머니는 당신의 주먹을 숨기고 잘 지내시고 있답니다. 동서의 사기 행각과 과거 범죄,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낡은 교회에 방치하고 굶기고 괴롭힌 것까지 모두 털어놨네요. 조금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나요? 꼬마는 제가 자주 찾아가서 보고 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